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안녕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드디어 모든 것을 툴툴 털어버리고 안녕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세상에 안녕하냐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저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차근차근 곱씹어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족, 건강 이런 걸 말했었는데 돈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놈의 돈,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게 된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살이 된 이후부터 저는 돈 앞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성격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중, 여고를 나와서 그런지 친구들이랑 매점에 가면 빵 하나를 사서 당연하다는 듯 나눠 먹었고 누가 조금 더 냈는지 덜 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았죠. 그땐 돈이라는 걸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그만이라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밥을 잘 사주는 선배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였고 술자리에서 계산을 시원하게 하는 동기들은 어김없이 중심이 됐죠. 누구누구네 집이 부자라더니 진짜 통 크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으면서요. 그 옆에는 어김없이 콩고물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슬쩍슬쩍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건 아니었고 부모님께 받는 용돈을 쪼개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돈을 잘 쓰는 친구 하나 옆에 있으면 편하긴 했죠. 밥값 걱정 덜어도 되고 커피도 자연스럽게 얻어 마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런 관계가 싫었어요. 남 옆에 딱 붙어서 얻어먹고 비위 맞추면서 편하게 사는 게 적성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게 도저히 제 방식은 아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돌고 돌아 취직을 하고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게 됐을 때는 또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을 들여다봤던 기억이 나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버는 돈이랑은 차원이 다른 액수였으니 기분이 묘했죠. 하루 종일 욕먹고 야근하고 눈치 보면서 번 돈이라 그런지 한 푼 한 푼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쓰는 게 아까웠어요. 정말로요. 그때부터 저는 돈 쓰는데 더 신중해졌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은행으로 가서 차곡차곡 저축부터 했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집에서 커피를 타서 텀블러에 담아 회사에 출근했죠. 김대리, 커피 마시러 나가자. 뭐야, 이미 사왔어? 집에서 가져왔어요. 이상하게 밖에서 사 먹는 커피보다 집에서 타온 커피가 맛있던데요. 사실 맛 때문만은 아니었지만요. 그렇게라도 해야 제 돈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돈을 불리는 법은 몰랐지만 적어도 쉽게 흘려보내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그 이후로도 꽤 오랫동안 제 안에 남아 있었죠.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으로 가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구내식당 밥이 부실하다느니 맛이 없다느니 하면서 점심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달 앱을 켜거나 밖으로 나가서 먹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속으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끼에 10,000원 가까이 쓰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밥이 있는데 굳이 돈을 더 써야 하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묵묵히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말고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였죠. 어느 날 갑자기 공지가 하나 뜨더라고요. 구내식당 운영 종료. 그 공지를 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나라를 잃은 장군이 된 기분이었다니까요. 회사에서는 대신 점심값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하루에 고작 5,000원이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요? 김치찌개 하나만 시켜도 9,000원, 10,000원은 기본인데 5,000원으로 뭘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도 안 하고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구내식당 자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휴게실 비슷한 공간으로 바뀌었고 저는 점심시간마다 그곳에 앉아서 도시락 가방을 열었죠. 전날 저녁 먹고 남은 반찬 몇 가지의 밥을 담아온 아주 소박한 도시락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문제였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 회사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김대리네 집은 얼마나 가난하면 도시락을 싸다닌데? 아니래요. 김대리 통장에 몇 억 있다던데요? 저렇게 아끼면서 돈 모으는 거지 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누가 일부러 말해준 것도 아닌데. 회의실 지나가다 어렴풋이 들리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손 씻다가 들리기도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참 별걸로 다 말이 도네 싶었거든요. 그렇게 소문이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관심이 도시락으로 옮겨가더라고요. 김대리는 오늘도 도시락? 오늘은 뭐 싸왔어요? 김대리가 맨날 직접 싸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대단하다.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싸오는 거죠. 어제 먹고 남은 거요. 저는 길게 대답을 하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넘겼죠. 괜히 설명하는 것도 변명하는 것 같아 보여서 싫었거든요.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이 지날 때까지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밥을 사 먹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점심도 점심이지만 퇴근 후에 3, 4, 5 모여서 밥에 술 한잔 하자는 제안도 매번 거절했죠. 사실 퇴근 후에 할 일은 없었어요. 그냥 공짜 회식도 아닌데 퇴근하고 나서까지 회사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집에 가서 쉬고 싶었고 그 시간에 돈 쓰는 것도 아까웠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뉘었어요. 반은 저 사람 특이하다였고 반은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시선들이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지만 굳이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명 저에게 유독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타부서 과장님이었죠. 저보다 4살 많은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제가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어왔어요. 김대리님, 매일 아침 도시락 싸오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30분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요. 전날 남은 반찬 싸우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럼 나도 이제 도시락 싸다녀 볼까? 맨날 밖에서 사 먹는 거 질렸었는데. 갑자기 제 도시락을 보면서 본인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싼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귀찮기도 하고 또 도시락 반찬에 국물이 있으면 흘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집에 가자마자 바로 설거지 해야지. 근데 그걸 남자가 하겠다고 말을 하니 조금은 두고 봐볼까 하는 생각 같은 것도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과장님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회사 사람 중 한 명일 뿐 저랑 도시락을 같이 먹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정말 웃기게도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과장님이 진짜로 도시락을 싸오더니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만 싸운 건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라고요. 회사가 또 얼마나 좁아요. 휴게실도 딱 한 군데뿐이고 점심시간 동선도 다 비슷하니까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왜 정 과장이 갑자기 도시락을 싸와? 저는 그런 소문에 엮이는 게 정말 너무 싫었어요. 괜히 저 하나 때문에 말 나오는 것도 싫었고 회사에서는 더더욱 조용히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도시락 싸온 사람 앞에서 다른 데 가서 드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시락 싸오지 마세요 라고 할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써 모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무시하려고 했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같이 도시락을 먹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과장님은 왜 갑자기 도시락 싸서 다니세요? 점심에도 집밥 먹으면 기분 좋잖아.
처음엔 좀 귀찮았는데 싸서 다녀버릇하니까 돈도 굳고 좋은데? 근데 요즘 회사에서 우리 둘이 사귄다는 소문 도는 거 알아? 네, 뭐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그럴 수밖에요. 불편하지는 않고? 딱히요. 저 원래 남이 욕하는 건 무시 잘하거든요. 그럼 우리 소문 말고 진짜로 만들어 볼까? 순간 밥 먹다 체하는 줄 알았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과장님을 쳐다보니까 바로 농담이라면서 웃더라고요. 진짜 장난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괜히 혼자 민망해졌죠. 그래도 밥 먹는 내내 회사 얘기, 살아온 얘기, 별 시답잖은 이야기까지 이것저것 재미있게 해줘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웃을 일이 많아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과장님 도시락 반찬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과장님, 이 도시락 반찬들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가 했지 누가 해. 오랑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반찬 가게보다 맛있었어요. 간도 딱 좋고 반찬 구성도 집밥 느낌이 나서 자꾸 손이 갔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눠 먹게 됐고 어느새 그게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렸어요. 그거 알죠? 한솥밥 먹기 시작하면 마음도 통하게 된다는 말. 딱 그랬어요. 매일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고 반찬을 공유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부쩍 친해졌더라고요. 4살 차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타 부서였지만 회사 일하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게 됐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정말로 소문이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정이 들었고 어느 날은 과장님이 진지하게 말을 꺼냈죠. 그때 저는 그 선택이 실수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냥 도시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고 밥 같이 먹다 보니 마음이 가까워진 것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도 아직 또렷하게 기억나요. 긴장해서 손에 땀이 나고 괜히 옷매무새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맨날 도시락 나눠 먹던 아가씨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말이야, 아침마다 팔자에도 없는 아들 도시락 싸느라 졸려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어요. 아니, 분명히 남편은 자기 도시락은 자기가 싸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죠. 어쩐지 그런 손맛은 어머님들 손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맛인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예전에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오래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간도 딱 맞고 반찬 하나하나가 손맛이 느껴졌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내가 아들 도시락 안 싸도 돼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며느리 생겼잖아. 밥이며 뭐며 다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거지 뭐. 그 말이요. 웃으면서 하신 말이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쎄했어요. 설명하기는 힘든데 기분이 살짝 가라앉는 느낌이랄까. 그래도 그때 저는 이미 남편이랑 결혼까지 결심할 정도로 마음을 다 준 상태였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면 된다고 스스로 다독였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도시락을 싸들고 다닐 생각이었어요. 원래 하던 거였고 남편 것까지 2개 싸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자연스럽게 사내부부가 됐죠. 막상 겪어보니까 사내부부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해도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는 척 회사에 같이 가야 했고 점심시간이 되면 또 같이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게 은근히 불편했죠.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은 혹시 부부싸움 한 거냐고 무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괜히 더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싸움을 했든 안 했든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사소한 것까지 다 들여다보는 느낌이 싫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참고 다녔어요.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하면서요. 그러다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됐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를 관두면서 속으로는 이제 좀 편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적어도 회사에서 받던 그 미묘한 스트레스에서는 벗어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이제는 시댁이더라고요. 회사도 안 나가는데 바쁜 일도 없잖아. 시간 많을 텐데 좀 자주 와.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놓고서는 딱히 할 일도 없는데 꼭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은 김밥 좀 말아보자. 집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 좀 같이 하자.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점점 횟수가 잦아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며느리가 집에서 쉬고 있는 꼴이 보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더 황당한 건 그때 저는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배도 점점 불러오는데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게 됐어요. 나는 시자 붙은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시자 붙은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전화를 할 때도 심지어 얼굴만 마주치면 꼭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요. 돈은 어떻게 모으고 있니? 요즘 같은 세상에 돈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돈이 알아서 굴러가길 기다리면 그건 바보지. 이런 말들을 정말 습관처럼 하셨어요. 저한테는 늘 너도 이제 돈 굴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으셨죠. 처음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행에 차곡차곡 저금하는 거야말로 돈을 제대로 모으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거든요. 위험한 거 싫고 확실한 게 좋았어요. 통장에 숫자가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걸 보는 게 제 나름의 안정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혹시 개 같은 거 한 번도 안 들어봤니? 개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해본 적 없어요. 사실 친구들이랑 돈으로 엮여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밥값은 각자 내고 여행 가도 더치페이 하는 게 당연했던 사람이라 개라는 건 남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하셨어요. 해본 적이 없다고? 아이고, 걔야말로 친구들끼리 더 돈독해지는 수단이야. 나는 말이야, 시장에서 반찬 가게 오래 했잖아. 그때 시장 사람들이랑 걔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갯돈 같은 건 은근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얘는 어중이 더중이랑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랑 하면 하나도 안 위험하지. 그러면서 본인 경험담을 쭉 풀어놓으셨어요. 이자도 쏠쏠하고 갑자기 큰돈 필요할 때 갯돈 당겼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완벽한 자산이지 뭐. 그 말을 하시는데 묘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솔직히 조금은 솔깃했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몇백 원, 많아야 몇천 원 붙는 게 전부인데 개를 하면 개돈 탈 때 이자가 확 불어난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말처럼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단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이번에 시장 사람들이랑 개 하나 더 들어가는데 너도 같이 할래? 오랜 시간 같이 한 사람들이라 믿을만 해. 순간 망설여졌어요.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죠. 시어머니가 워낙 자신 있게 말하시기도 했고 괜히 며느리가 되어서도 계속 튕기는 것 같아 보기 싫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얼마짜리 개인데요? 그때까지 저는 개라는 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정도 넣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속으로 살짝 겁이 났어요. 그래도 또 시어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은행에 그냥 넣어둬봤자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개를 하면 개돈 탈 때 목돈이 생긴다는 말. 결국 저는 제 원칙을 조금 내려놓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한번 해볼게요 하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는 개에 가입했어요. 처음 몇 달은 별일 없었죠. 다들 착실하게 돈을 넣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도 봐라 잘 굴러가잖아 하면서 흐뭇해 하셨어요. 저도 그때는 내가 너무 겁을 먹었나 싶었고요. 그런데 개를 가입한 지 한 5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평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일을 어쩌냐. 큰일 났다. 개주가, 개주가 돈 들고 날랐어.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개주가 야반도주를 했다고. 그게 다 얼마짜린데. 아이고, 내 속이 다 뒤집어지네. 안전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면서요. 순간 말이 안 나왔어요. 제가 되묻는데도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설마 내 인생에 실제로 벌어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신이 멍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설마 진짜로 내 돈이 다 털린 건가? 그 순간 제가 잃어버린 금액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는데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알던 사람인데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말을 듣는데 위로는커녕 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른 차에 말이죠. 시어머니께선 안전하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더니만 결국은 같이 경찰서까지 가서 고소를 하게 됐어요. 그날 경찰서 분위기도 아직 기억나요. 형광등 불빛은 괜히 더 차갑게 느껴지고 제 이름이 적힌 진술서를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 거다. 하지만 경찰은 담담하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잠적해버리면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전국을 이잡듯이 뒤져도 연락 한 번 안 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잡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일을 갈던 시어머니가 한 3달쯤 지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어요.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간을 어떻게 찾아? 어머님 지인분이랑 연락 닿았다고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님, 거기 들어간 돈이 얼만데요? 그 지인도 모른다고 잡아떼는데 어떻게 해? 안 잡히는 걸. 시간 낭비야. 오히려 저한테 과하다는 듯이 짜증을 내는데 저는 제가 잃은 돈이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돈 떼어먹고 날랐다고 그렇게까지 분노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는 말을 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쎄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찔러봤어요. 어머님, 돈이 썩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왜 포기해요? 어머님, 개주랑 연락되신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더니 눈이 흔들리고 식은땀까지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반응 하나만으로도 답은 나왔죠. 결국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는 뒤에서 수소문을 해서 개주랑 연락이 닿았고 자기 돈만 돌려받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며느리 돈은 돈도 아닌 거냐고요.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자기 돈만 쏙 받아 챙기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입을 씻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크게 실망했어요. 실망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지요.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어요. 최소한 내 편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길래 왜 그런 거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사달을 내. 우리 어머니가 돈 돌려받은 건 똑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은 눈치가 없어서 못 챙긴 거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이 사람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시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도 똑같이 자기 편, 자기 가족 편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믿음이 가지가 않았죠.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그 일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저는 웬만한 건 그냥 못 들은 척 넘겼어요. 한 번 당했는데 2번 당하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정말 딱 하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있었어요. 바로 보험이었죠. 시어머니 지인분이 보험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보험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저도 아예 보험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보장성 보험 하나쯤 더 들어두는 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보장성 보험 하나를 가입했죠. 그 이후 겨울에 눈이 살짝 얼어붙은 날이었는데 집 앞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아주 크게 찧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 정도였죠. 결국 정형외과에 가서 꽤 큰 시술까지 받게 됐어요. 그때는 솔직히 몸도 몸이지만 그래도 보험 들어놨으니까 병원비는 걱정 없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돌아온 답이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인데요. 네? 아니,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은 거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약관 보시면 고객님께서 받으신 시술에 대한 보장 내역은 없어요. 제가 가입한 게 저축성 보험이었고 한 달에 거의 3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약관을 제대로 보니까 보장되는 내용은 거의 없고 희귀암 같은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항목들로만 잔뜩 뻥튀기 돼 있는 거예요. 저축이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 쌓이는 금액은 또 얼마나 적던지요.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보험은 저를 위한 보험이 아니었어요. 실적 올리기용 보험이었지.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 보장도 되고 저축도 확실한 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내가 보험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일일이 어떻게 알아? 그건 네가 잘 살펴보고 가입했어야지. 안 보고 가입한 건 너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자기가 소개해주면서 그렇게 좋다, 괜찮다 하더니 이제 와서 전부 제 탓이라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직접 보험 설계사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설계가 나온 거냐고요.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이었죠. 설계사가 조심스럽게 말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돈이 되는 보험을 며느리 명의로 가입시키고 그 대가로 시어머니가 뽀찌를 받아 챙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놀아난 거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그때 얼마나 분통이 터졌는지 몰라요. 물론 저도 멍청하게 당한 건 맞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이런 걸로 장난질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이후로는요, 시어머니가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하면 돈 된다. 이런 말을 해도 단 한 번도 응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저는 안 할래요 하고 딱 잘라 말했죠. 속으로는 이미 선을 확 그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투자가 대세야. 주식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야. 주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집안 망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고 덤비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주식이 대세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나보다 수십 년은 젊은 애가 그렇게 트렌드를 못 따라가서 되겠니? 시어머니가 여태까지 하자고 해서 제대로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정말 단 하나도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민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손절을 했죠. 저는 죽어도 안 한다고 주식 같은 건 절대 손대는 거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이고 멍청하긴. 바보라서 돈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야. 그러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냐고 오르는 종목에 잘 들어갔다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팔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아니, 그렇게 쉬우면 세상에 주식으로 돈 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속으로 콧방귀를 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시모가 주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인 거예요. 자기 말로는 공부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인터넷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는 글들 따라 샀다가 운 좋게 제대로 걸린 거더라고요. 타이밍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그걸 본인은 실력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기고만장해졌어요. 봐라, 내가 얼마를 벌었는 줄 알아? 내가 하랄 때 했어야지. 말 안 듣더니 결국 너는 멍청하게 돈도 못 벌고 있잖아. 이런 말을 밥 먹을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약 올리듯이 하시는데 진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듣고만 있으려니 화가 나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날도 많았어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었어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자는 거 따라하지 그랬어. 여태 당한 게 얼만데 뭘 믿고 하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맞잖아. 사기꾼인 게 아니라 내 등 쳐먹은 건 사실 아니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언행을 하는 건 아니지. 결국 밥 먹다가 부부싸움까지 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고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이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서요.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요? 시댁을 완전히 뒤흔들 사건이 터졌어요. 시모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마치 시장을 꿰뚫어 보는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 정보는 확실해.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 액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여윳돈으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끼고 그 돈까지 한 번에 쏟아붓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은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는 그 말을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어요. 솔직히 레버리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종목이 왜 좋은지 리스크가 뭔지 물어보면 설명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좋다, 이번엔 다르다 이런 말뿐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었지만 이미 제 말은 들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한 방에 터졌죠. 정말 말 그대로였어요. 한 번에 날려먹었어요. 주식 계좌가 박살난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홀라당 말아먹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날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제 어떡하냐 이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심해 죽는 줄 알았죠. 아니, 말로만 어떻게 하면 뭐가 해결이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제 손을 턱 잡더니만 시어머니가 집담보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하다가 전부 날려먹었고 결국 집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시댁집 문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니, 주식이라는 게 가진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도대체 얼마나 빠져 있으면 집까지 날려먹을 수 있는 거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시댁으로 달려갔죠. 일단 시댁이 어떤 꼴인지는 봐야 하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어요. 거실은 어질러져 있고 여기저기 서류랑 박스가 널브러져 있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드러누워서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아이고, 분명히 오르는 주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아주 큰 거 한 방 땡기려다가 집까지 이런 꼴이 되다니. 시끄러워. 아주 뭘 잘했다고. 도대체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뭐가 잘났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아주 개판 5분 전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거기에다 이혼하고 시댁에 얹혀 살던 시누이까지 한술 더 떴어요. 저는 시누이도 참 웃긴 게 이혼하고 가방 하나 들고 덜렁 시댁에 찾아왔을 때도 염치 없다고 느끼긴 했지만 주식으로 돈 번다더니 한순간에 다 날려먹었네 하면서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시어머니 흉을 보는데 적어도 딸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그 광경을 보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 집안 사람들 죄다 독인객인이었거든요. 서로 남탓만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게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데 저도 좀 못됐다 싶었죠. 이러고 있을 때야. 딱지 안 붙은 짐이 있나 좀 찾아봐봐. 집이 경매에 들어가니까 당장 짐 빼야 한대. 지금 당장 짐 빼면 어디로 가? 낸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죽치고 있어봐야 불법이라는데 짐부터 건질 거 있나 찾아봐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죠. 남편은 슬쩍슬쩍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어디 갈 데도 없으면서 무슨. 우리가 당장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월세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월세를 어떻게 구해?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희도 비상금 털어봐야 월세 보증금은 안 나올 텐데. 일단 너희 집이라도 가야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말에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건지 뭔지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뭐 당장 해결될 게 없으니까 저는 남편에게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딱지가 붙지 않은 짐도 좀 챙기고 정리할 것도 하고 한다고. 시댁의 시댁 식구들은 남아 있었고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계속 싱숭생숭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말도 없고 한숨만 쉬고요. 저도 그날은 일부러 아무 말 안 했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돈 10만 원을 쥐어주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요즘 친정에 너무 안 간 거 아니야? 장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저녁에 와. 당신 밥은 어쩌게? 나 정말 엄마 만나고 와도 돼? 당연하지. 나도 간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불러내서 말이야. 알겠어. 그럼 나 저녁 먹고 온다. 자기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하길래 저는 별 생각 없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기분이 좀 풀렸죠. 그렇게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실이 개판이더라고요. 짐덩어리들로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박스며 가방이며 이불까지 여기저기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싶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때 거실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수건을 허리에 둘러맨 시아버지가 나오면서 왔냐고 하는데 저는 제가 시댁에 온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 아버님이 왜 여기 계세요? 의아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향해 질문을 뱉었더니만 이번엔 작은 방에서 시누이가 툭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그럼 당장 어딜 가? 우리 갈 데가 없잖아. 동생이 잠시 여기 와 있어도 된다고 하길래 급한 짐부터 옮겼어. 나는 조카랑 작은 방에서 잘게. 엄마랑 아빠는 거실에서 자면 돼. 안방은 너네 거라고 내가 사수했다. 고맙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진짜 기가 막혔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잖아요. 그날 거실에 서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집안은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열이 받아서 안방에 들어갔더니요. 남편은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 꼴을 보는데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가족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딜 가겠어. 왜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 이런 건 당연히 상의를 했어야지. 부부 사이가 일심동체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참 그렇다. 이런 일이 생기면 며느리가 먼저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야지. 내가 꼭 나서야 되겠어? 우리 엄마 아빠 섭섭하게. 내가 왜 그래야 해? 내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당했는지 뻔히 아는 사람이. 가뜩이나 집도 좁은데
시부모님의 시누이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 언제까지 계시는 건데? 너 진짜 너무하다. 피도 눈물도 없어? 어떻게 집 빼앗긴 우리 가족한테 언제 나갈 거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가족인데 힘들 때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말이야, 우리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절대로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내하는 꼴 못 본다고. 그럼 당신은 내 눈에서 피눈물 나는 꼴은 봐도 된다는 거야? 도대체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런 소리를 해? 한두 번이야? 갯돈 날린 게 얼마고 보장도 안 되는 보험을 몇 년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소리를 해? 우리 엄마가 뭐 너 무조건 하라고 협박을 했냐 어쨌냐? 결국에는 네가 전부 결정 내리고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 그럼 네 돈을 네가 잃은 거지.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걸 권한 사람이 누구고 안전하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이 누군데요? 본인 가족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다 제가 결정을 내린 탓 아니냐고 말을 하는 그 말투가요. 완전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그 순간 열불이 확 터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 꼴을 보면서까지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자기 말만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저는 안방에서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들고 뒤척이고 있는데 누가 제 어깨를 흔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시어머니였어요. 아우 깜짝이야. 어머님 왜요? 뭐 불편하세요? 거실에서 자는 게 그럼 편하겠니? 지금이 몇 시니? 아침 6시다. 네, 아침 6시네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 왜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유, 며느리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아니, 아침 6시면 아침상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벙 쪘어요. 말 그대로 멍해졌어요. 보통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면 집주인의 루틴을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저희는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그래, 우리 아들은 아침 안 먹지. 근데 나랑 네 시아버지는 아침밥 먹어야 하루가 든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은 아침 먹는 사람들이니까 새벽같이 사람을 깨워서 밥을 차리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경매에 넘어간 집에서 짐 싸들고 와서 얹혀 사는 처지로요. 사람이 기세에 눌려서 얌전해질 줄 알았는데 자아는 며느리까지 깨워다가 아침상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빙빙 돌려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부엌에 다 있는데 해 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좀 더 자야겠어요. 어디 시부모가 와 있는데 며느리가 늦잠을 자. 이런 건 며느리가 당연히 차려야지. 네 살림인데 내가 이제서야 며느리랑 학가에서 밥도 얻어먹고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걸 내가 왜 하니? 내가 집안일만 수십 년이다. 이제서야 해방이다 싶은데 얼른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라. 그날 새벽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부려먹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아주 또렷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침대에서 버팅기고 일어나지 않자 시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이밀면서 배고프다 하는데 진짜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결국 실랑이를 벌이다가 잠이 다 깨버렸고 등살에 못 이겨 나와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근데요. 아침 밥 한 번 차려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제가 집안일 담당이 된 거예요. 집에 김이 다 떨어졌더라. 네 시누이가 김 없으면 밥 안 먹으니까 나가서 장 좀 봐와라. 이런 말들이 숨 쉬듯이 나왔어요. 부탁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누이였어요. 작은 방에서 나오더니 제 앞에 양말을 툭 던지면서 올케 이거 빨래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진짜 머리가 띵했어요. 이 인간들이 미쳤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냥 공짜 가사도우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죠. 그래서요,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대로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고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어디로 갔냐고요? 바로 부동산이요. 진짜 숨도 안 돌리고 달려갔어요.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말했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당장 팔아주세요. 금매 처분해도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요. 예? 아니 어느 집인데요? 건매로 팔아도 된다고요? 예, 지금 당장 좀 팔아주세요. 사실 그 집은 제 명의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 집이었죠. 결혼할 때 대출 규제도 심하고 이자도 너무 비싸서 아버지가 노후에 월세 받으려고 사두셨던 집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빌려주신 거였어요. 애 낳고 키우면서 돈 좀 더 벌면 그때 큰 집으로 옮겨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니까 이사를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집이 마치 우리 집처럼 굳어져 버렸고요. 그걸 시댁 식구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제 사정을 전부 이야기했고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지금 부동산인데 바로 좀 와줄 수 있어? 잠시 후 아버지가 오셨고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동안 집안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놓지 않던 딸이 갑자기 시집살이에 시댁이 망해서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이야기까지 줄줄이 쏟아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로 집을 팔겠다고? 아빠, 우리 시댁 식구들 이 집이 아빠 집인 거 아니까 내가 못 팔 줄 알고 아예 눌러붙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 집 지금 당장 팔아버려요.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 지금 팔아도 손해는 아니긴 한데 이 집 팔아서 차라리 원룸 같은 거 몇 채 사서 월세 장사해요. 그래 우리 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내가 너 고생하는 꼴을 더는 못 보겠다. 알겠다. 집 팔자.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도 꾹 참았죠. 부동산 직원은 상황을 대충 파악한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쫑알쫑알 지금 시세가 괜찮다. 금매로 내놓아도 손해는 아닐 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도 당장 집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적어도 그랬죠. 이 집을 팔아버리는 게 단순히 집 하나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에서 나를 지켜낼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게 오늘 내놨다고 오늘 바로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길게 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딱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남편이랑 시누이는 출근하느라 집을 비우고 시부모님은 또 허구한 날밖에 나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도 들킬 일이 없었죠. 괜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요. 결국 계약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우리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나오셔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이사를 일주일 안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날 아버지가 도장 찍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더라고요. 후련한 것도 같고 서늘한 것도 같고요.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슬그머니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하면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최대한 조용히요. 옷부터 시작해서 제 개인 물건들, 책, 서류 같은 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아서 친정으로 옮겼어요. 한 번에 다 하면 티가 나니까 퇴근길에 조금씩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제 물건은 거의 다 빠졌어요. 남은 건 큰 가전들이었죠. 그래서 이번엔 중고 물품 업자를 불렀어요. TV부터 시작해서 냉장고에 세탁기까지 전부 중고로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전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집이 휑해졌어요. 진짜 텅 빈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랑 시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멈춰 서더라고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가전들이 다 어디 갔어?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세탁기도 없는 거실을 보고 둘 다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서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그게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서류를 확인한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소리를 질렀죠.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나 지금 누구보다 제정신인데? 이혼 서류를 갑자기 왜 들이밀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몰라서 물어? 나랑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 전부 데려와서 더부살이 시킨 게 누구야? 나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아. 고작 우리 부모님 좀 모시고 산다고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랑 상의도 없이 시댁 식구들 데리고 왔잖아. 나도 혼자 결정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니? 내 냉장고랑 세탁기는 또 어디 갔어? 당장 뭐 해 먹고 살고 빨래는 어떻게 하려고? 집 팔았고 이사 나갈 거라 가전도 중고로 다 팔았어. 저거 들고 갈 사람도 없잖아. 집을 팔았다고? 아버지가 직접 부동산 내놨고 지난주에 계약했어.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왜 상의를 해야 해? 우리 아버지가 자기 명의 집 팔겠다고 하는데 왜 네 허락이 필요해? 네가 시댁 식구들 멋대로 데려온 거랑 뭐가 다른데? 아니 잠시만 올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이건 경우가 아니지. 저희 집에 쳐들어온 건 경우가 되고요. 이혼하고 제대로 경우 따져보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제 알 바가 아니고요. 저는 내일 짐 다 뺍니다. 당신네들 짐도 다 빼야 해요. 다음 주에 이 집 산 사람들이 이사 올 거거든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말에 남편과 시누이는 입만 떡 벌렸죠. 정작 저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조용했어요. 화도 없고 미련도 없고요. 그냥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을 판 건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되찾은 선택이었다는 걸요. 세입자 이야기를 꺼내니까 그제서야 실감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신우이가 얼굴이 확 굳더니 아무 말 없이 현관을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러고는 한 20분쯤 지나서 시부모님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집 한 거 맞대. 부동산 가서 확인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시부모님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거의 난리를 치듯이 말했죠. 그도 그럴만한 게 저희 집에 온 이후로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맨날 첫날 친구들 만나 놀기 바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날 역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서 나오는 시누이랑 만나서 집에 들어온 거였죠. 아이고, 집을 팔긴 왜 팔아?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요, 어머님 아버님 같은 거지근성 있는 사람들이랑은 못 살겠어요. 허락도 없이 우리 집에 그냥 쳐들어온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뭐라고? 거지근성? 네, 거지근성. 눈치라도 있어서 집안일이라도 했으면 말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그제서야 시댁 식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집안일은 앞으로 나눠서 하면 되지 않냐? 아침밥도 안 먹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뒤였어요. 저는 단호하게 이미 결정 내렸고 번복은 없다고 했지요. 남편은 진짜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앞에 와서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더 잘 생각해보라고 하면서요.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매달릴 사람이 저뿐이었겠죠. 저는 너무 멀쩡하게 잘 생각해서 이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오히려 그동안 잘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꼴을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짐 싸서 친정 갈 거예요. 집 안 비우면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짐부터 빼세요. 다음 날 저는 짐을 빼서 친정으로 갔고요. 딱 3일이라는 시간을 더 주었어요. 집 구하고 잠시 지낼 것처 구하고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3일 뒤 정말로 경찰이랑 같이 집에 갔어요. 경찰이 공식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 다음 날까지 짐을 안 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용역 사람들까지 불러서 짐을 전부 밖으로 빼냈어요. 현관 비밀번호도 바로 바꿨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울고불고 하면서 친정까지 찾아왔어요. 정말 이렇게 어이없게 이혼을 하자는 거야? 어이없는 이유를 만든 사람이 누군데? 이혼 도장 안 찍으면 소송할 거야. 나는 죽어도 이혼 못해.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죠. 딱 6개월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결국 저는 승소했고 이혼도 깔끔하게 됐어요. 그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지금의 저는요, 이제서야 겨우 안녕하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다시 취직도 할 생각이고요. 양육권이랑 친권은 전부 제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만 잘 키우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집에 들어와도 긴장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인 줄은 그때는 몰랐죠. 시댁 식구들 근황이요? 남편 빼고는 전부 전주에 있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잘난 재테크, 주식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남의 집 신세가 된 거죠. 남편은 일 때문에 혼자 고시원 얻어서 살고 있다는데 주변에서 호래비 냄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통쾌하지도 불쌍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선택의 결과를 살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이제는요,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아이들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늦게 왔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제 인생이 이제서야 시작된 것 같아서요.